거대한 금괴, 권력, 돈, 그리고 신뢰의 역사. 수세기 동안 금은 정부가 위조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녹슬지도 않았고 인쇄될 수도 없었으며 런던, 카이로, 베이징 어디에 있든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금은 인류가 가진 보편적 진실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지만 정부가 직접 훔치는 법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곳이 바로 The Financial Historian입니다. 돈,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곳이자 겉보기처럼 단순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금괴라고 하면 흔히 복면을 쓴 도둑, 장갑차, 할리우드식 강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괴는 총도, 터널도 필요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는 방에서 펜과 지폐, 그리고 몇 번의 서명만 있으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자국의 금을 조작할 때 그것은 절도가 아니라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해하려면 금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돈이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세기에는 세계가 근본 위제 하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즉, 달러, 파운드, 프랑 등 모든 주요 통화는 고정된 양의 금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수표만 있으면 중앙은행에 가서 그 수표가 나타내는 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뢰와 규율에 기반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금 없이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인간에게 결코 강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부채가 쌓이자 정부는 조용히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들은 금보다 더 많은 종이를 찍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었지만 점점 더 많이 찍어냈습니다. 근본 이제는 점차 금의 환상으로 변했습니다. 국채는 계속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금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최초의 전 세계적인 금괴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돈이 절실했던 유럽 국가들은 근본 이제를 중단하고 시민들의 금을 압류한 후 대신 종이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은행들은 금을 동결했고 금은 유통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둑이 훔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훔친 것입니다. 전쟁 후 경제는 부채의 부담으로 붕괴되었습니다. 통화는 초인플레이션에 빠졌고 일반 서민들은 저축이 먼지로 변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독일 마르크화는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도 같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치를 지닌 것은 금이었고 바로 이 점이 금의 위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금은 종이 화폐의 거짓을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거짓을 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33년 대공황이 한창이던 중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202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으로 시민들이 금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모든 미국인은 당시 공식 가격인 온스당 20.677달러를 받고 정부에 금을 넘겨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을 포기하거나 감옥에 가는 것. 불과 몇 달 후 미국 정부는 조용히 금값을 온스당 30달러로 재평가했습니다. 순식간에 워싱턴은 합법적으로 금의 가치를 70%나 올렸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강도를 당했지만 합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금융공학적 행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금은 정부에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지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폐에는 금으로 뒷받침됨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진짜 금으로 바꿀 수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는 안정성을 가장한 강도 행위였습니다. 그 이후로 금 조작은 압력을 받는 정부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만약 금이 화폐의 가치를 정의한다면 금을 통제한다는 것은 현실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세계 금의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폐허가 되었고 미국 재무부는 2만 톤이 넘는 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러한 힘 덕분에 미국은 1944년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모든 주요 통화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는 온스당 39달러의 금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다른 정부들이 언제든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세계 경제 전체가 미국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환상은 잠시 동안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금처럼 믿음도 유한합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미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우주경쟁, 그리고 수많은 국내 프로그램 등으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금보다 더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달러의 양이 이를 뒷받침하는 금의 양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유럽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골은 속지 않았습니다. 1965년 그는 프랑스 군함을 뉴욕 항구에 파견하여 수십억 달러의 미국 달러를 진짜 금으로 환전하여 프랑스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랐습니다. 매달 엄청난 양의 금이 미국의 금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금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런던 금도풀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미국, 영국, 그리고 6개 유럽 중앙은행 간의 비밀 협정으로 금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값이 오를 때마다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약화되는 신호, 금풀은 금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시장에 금을 방출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1968년이 되자 압력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풀은 붕괴되었고 금 유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은 2만 톤에서 약 8천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의 금이 말 그대로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역사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미국이 달러의 금 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료주의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금융 결정이었습니다. 닉슨은 하룻밤 사이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종식시켰고 그와 함께 화폐와 금속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채무 불이행에 빠졌지만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금괴 도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금과 신뢰를 동시에 가진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달러는 아무것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은 포트녹스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신문은 여전히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 통화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바로 금이 아닌 석유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과의 협정을 통해 워싱턴은 세계 석유가 미국 달러로만 거래되도록 보장했고 이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국가들은 금이 아닌 에너지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 덕분에 달러를 뒷받침할 다른 금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금 안보에서 지정학적 안보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금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였습니다. 대중은 금이 여전히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확신했지만 정부는 비밀리에 금을 사고 팔고 임대하고 교환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통화 조작과 같은 용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조작은 안정성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정책이었습니다. 1971년 이후 금은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돈은 디지털화되었고 부채는 무한정해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금을 야만적인 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은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야기를 바꿨을 뿐입니다. 정부는 돈을 금에 묶는 대신 배후에서 금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항상 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였습니다. 그러나 닉슨 쇼크 이후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들은 서로에게 금을 조용히 거래하고 빌려주면서 이를 준비금 관리라고 불렀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과거 게임의 현대판일 뿐이었습니다. 금을 이용해 시장을 통제하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큰 움직임은 1990년대 후반에 나타났습니다.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이 이끄는 영란은행은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보유금의 절반 이상 약 400톤을 매각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이 매도 거래로 전 세계 금 가격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후 가격은 3배로 뛰었습니다.
영국은 바닥권에 근접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갈색 바닥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대형 금융기관들이 금매도 포지션 손실을 메우도록 돕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 즉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은행들을 은밀하게 구제한 것이라고 수군거립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는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서방 정부들은 금을 비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금을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금융상품처럼 취급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세계는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2000년대부터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국가들은 조용히 다시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이나 향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서방이 잊은 척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은 더 이상 화폐의 보증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신뢰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신뢰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21세기는 더욱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미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8,143톤의 금을 포트녹스와 뉴욕 연방준비은행 지하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1953년 이후 독립적인 감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몇 년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그때마다 침묵합니다. 금고는 여전히 봉쇄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낡고 흐릿한 사진과 술집 투어를 접하게 됩니다. 왜 비밀로 할까요? 금은 단순한 매장량이 아니라 신뢰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계가 미국이 주장하는 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어떤 정부도 인쇄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은행과 통화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습니다. 금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준이 아니라 신호로서 말입니다. 금을 매도했던 중앙은행들이 금을 다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뉴욕과 파리에 보관된 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도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이를 금본국 송환이라고 불렀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한다. 2010년대에 이르러 이 운동은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은 매달 금 보유량을 늘렸고 러시아는 10년도 채 되지 않아 금 보유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이란이나 터키처럼 달러 체제에서 단절된 국가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무역에서 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온스 단위로 조용한 반란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달러를 방어했습니다. 금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달러의 진정한 힘은 지정학적 힘, 즉 군사력, 에너지 통제력, 그리고 뉴욕을 관통하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반마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이후 서구가 수조 달러를 찍어내는 동안 신흥 경제국들은 중앙은행이 찍어낼 수 없는 것, 즉 금속으로 조용히 다각화했습니다. 2020년대 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단 한 해에 1,000톤이 넘는 금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들은 보석을 사들이기 위해 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설정을 위해 금을 매입한 것입니다. 언어는 바뀔 수 있지만 논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채에 갇힌 모든 제국은 결국 금으로 눈을 돌립니다. 어떤 제국은 금을 압수하고 어떤 제국은 금의 가치를 재평가합니다. 어떤 제국은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데도 금고에 있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오늘날 금값 조작은 금고가 아니라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국제 금 가격은 더 이상 실물금의 인도가 아니라 런던과 뉴욕의 선물 계약, 즉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금에 대한 종이 약속에 의해 결정됩니다. 진짜 금 1온스당 수십 개의 종이 온스가 매매됩니다. 이를 통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이는 1960년대의 오래된 수법입니다. 인식을 통제하면 가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화폐,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치적 분열은 돈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라질 때마다 사람들은 금에 의지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금이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금 강도는 더 이상 정부가 국민의 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의 금을 빼앗아 다음 위기가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가치 규칙을 다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많은 금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끄는 아시아는 이제 채굴, 정연, 그리고 국가 구매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금 공급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 만에 처음으로 금속 세력의 균형이 동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금이 움직이면 제국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7세기에 스페인의 금 함대가 고갈되자 그 제국도 고갈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금 매장량이 고갈되자 영국의 세계적 지배력도 함께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시스템이 기록적인 부채에 시달리면서 금은 또 다른 경고를 속삭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신뢰를 종이에 담을 수 없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진짜 금속에 담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33년에 시작된 패턴, 즉 정부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금을 조작했던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작은 기존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금은 단순한 금수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금은 국가가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믿는 바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금을 비축할 때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금을 팔 때는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에 손을 댄 모든 정부는 금을 자신의 뜻대로 휘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럴 수 있었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금은 정치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책에 복종하지 않으며 화폐 발행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물리학과 희소성에 귀 기울일 뿐입니다. 무한한 부채의 세계에서 금은 위험합니다. 대규모 금괴 약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 용어와 중앙은행의 의뢰를 차용하여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부가 걱정 마세요. 금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걱정 마세요. 금은 안전합니다. 기억하세요. 항상 그랬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기사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면 구독하세요. 역사는 항상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